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좀 평소와는 다른데요. 네. 네, 유일한 홍일점 목소리였던 오늘 이익수 선생님이 특별히 나오셨는데요. 전희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그러게요. 그 목소리 좋은 일영쌤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 쉬고 저는 숙인의 책방의 이해숙 오늘 하루 대타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 숙인의 책방이 인기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약간 전희영 선생님을 밀어낸 느낌이 드는데. 그거 분명히 제가 아니고 일영쌤이랑 저랑 둘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이제 이번 그 기회로 완전하게 고정으로 들어오실 생각이신 아닙니다.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못합니다. 날씨 엄청 춥죠 요즘. 예, 선생님. 무지 추워요. 우리 양양은 눈까지 쌓였는데 바람 부니까 그 눈보라가 확 물었어요. 와, 바람까지 부는 네. 추운 데다가 저희 집에 물이 올까봐 매일 이렇게 따뜻한 물 쪽으로 이렇게 물을 쫄쫄쫄 흘리면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게 두 분은 다 그냥 주택에 네, 주택에 사시니까 있어서. 허허벌판에. 네. 혜국쌤은 어때요? 뭐 거기는 문제 없습니까? 서울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눈만 안 오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오르막길이어가지고 눈만 오면 무서워요. 얼어가지고 내려올 때 거의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뭐 제설은 그래도 엄청 잘 되는데. 예. 네. 그렇죠. 거기 언덕이니까 겁나겠다. 거기가 이제 또 사람이 안 사는 그 구간이 있어요. 집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눈이 쌓여서 얼면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또 제가 부산 촌놈이잖아요. 그렇죠. 눈길에 대한 감이 없어요. 동네였는데. 그래서 또 한번 넘어진 적도 있고 아주 살살 기어서 내려옵니다. 그 보편적인 서울을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서울 이해숙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가 그렇다는 거죠? 북한산, 네, 산자락입니다. 네. 그렇구나. 맞아. 제가 알고 있는 읍내 그 가게 아저씨가 아침에 문을 열고 집 밖에 계단 한 발 딱 내딛다가 넘어졌는데 전신 마비가 되대요. 어머나. 완전히 이렇게 몸이 완전히 깨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또 갑자기 큰 충격이 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내 학교 아이들한테 아무리 추워도 손 빼고 다니라 너네 이 말을 그래. 따라다니면서 엄청 했어요. 중요해요. 맞습니다. 장갑 끼고. 다 같이 조심합시다. 네. 우리 이제 넘어지면 장담 못하는 나이예요. 네. 맞아요. 자, 어쨌든 뭐 듣는 청취자분들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서울도 뭐 지금 거의 기록적인 추위라고 하던데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예, 저희는 이렇게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또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세 명이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희가 작년 9월 이후로는 양양에서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숙인의 책방은 또 전혜영 쌤이 와서 서울에서 그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이렇게 이원으로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갔었는데, 오늘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서울에서 모인 이유가 있죠. 이 추위를 뚫고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탁쌤? 예, 보고 싶은 사람을 네. 보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분은, 성함은 김호준 작가님이십니다. 김호준이고요. 1969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할머니를 따라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무를 캐고 나무하면서 놀았다. 집 근처 농업고등학교 실습장에서 가축 구경하고 닭을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축산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꾸었다. 활달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던 어린 시절의 삶은 고등학교에서 예기치 않던 사연에 휘말려 끝났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10대의 오랜 방황을 끝낸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만이라도 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들고 교서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꿈을 잃고 방황하며 어렵게 졸업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10년 만에 교사가 되었다. 교사가 된 날, 선생 노릇 잘 하겠심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19년째 통도사 아래 보강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살고 있다. 디그 요정은 그가 쓴 첫 번째 장편소설로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은 교사로 살며 만난 아이들,
겪은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다. 와, 음. 누구실까요? 네. 제가 앞에 조남을 말씀드렸는데 김호준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에 이 작품까지 나와버렸네요. 네. 예, 얼마 전에 양철북 출판사에서 디그 요정이라는 청소년 장편 소설, 네. 성장 소설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분을 책을 읽고 너무 모시고 싶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잖아요. 탁쌤은 이 책 받아보시고 뭐 어떠셨어요? 책도 읽어보시고 예. 받아보신 느낌? 처음에 겁표지는 이 분홍색에 그래서 요정 얘기가 나와서 사랑 얘기구나. 근데, 예. 그리고 지금 얼굴을 요 책에서 그 주인공 선생님 얼굴하고 겉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염도 있고 뿌락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만나보니까 책 표지하고 내용이 다르듯이 제가 그랬던 얼굴하고 또 만나본 선생님 얼굴하고 겉모습은 또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답니까?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뭐 쌤이 어떻게 생겼든 다 좋다고 했을 거예요. 혜숙쌤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앞부분에 나중에 제가 책을 잠깐 맛배기 할 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말 아주 오랜만에 킥킥 웃으면서 그랬구나.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소리 내서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글이 입에 짝짝 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냥 이야기꾼이시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뭐 두 분 읽으신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저는 거기다 하나 보태자면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뭔가 매니아층을 자극하는 역시 신세대다운. 일본 망가풍의 이런 거. 그리고 또 안에 내용들이 진짜 촌철살인 대사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말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주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동네 책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오늘 이 작가를 직접 만나러 온다니까 꼭 다리를 놔주고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네, 그래서 난 이야기했다 완벽한 날들 최윤복. 그러면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또 새벽 기차를 타시고 양산에서 부산에서 이동하셔가지고 또 부산에서 KTX 타시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호준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저희가 미리 여기 녹음하러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작가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김호준 작가님은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선생님으로 계신 거죠? 이제 올해 20년 차 됐습니다. 20년 차. 예. 2018년이면 20년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1998년에 발령을 받으셨는 99년입니다. 99년에. 예. 99년에 발령을 받았구나. 탁쌤이랑 나이가 거의 연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나이는 거의 같은데 발령을 굉장히 늦게 받았네요. 어떤 우여곡절이 모르겠지만 안에 뭔가 우여곡절이 이야기가 있을 듯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할까요? 아니 오늘은 작가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작가님으로 이렇게 작가님 명칭을 이렇게 호칭을 통일하는 게 어떨까요? 네. 김호준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작가님 얼마 전에 그 책잔치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작가님 계시는 양산에서. 예, 했습니다. 네. 책잔치 북콘서트 요즘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책잔치였다고 그 양철북 대표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아들하고 그 동네도
아는 학부형님들하고 네. 그냥 그래 조촐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촐한 게 아니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게요. 소문을 듣자면 200권을 가져갔는데 책이 모자랐다고. 세상에 200권을요? 네. 요즘 서울 어디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출판 기념회에도 그 정도 안 나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안 모여요. 작가님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닙니다. 나 지역 사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고 그래 한 겁니다. 아무리 지역사회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뭐 사람이 아니거나 그쵸. 평소 때 했던 게 음. 없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200이면은 우리 양양군의 거의 100분의 1인가? 인구가 그렇죠. 네. 책 읽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보면 네. 되겠네. 그래서 그때 그 책잔치 하시면서 예. 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냥 아들하고 지내면서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다. 너도 노력해라고 맨날 말로만 해라 그렇게 하고 쟤는 네네. 행동을 안 하면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도 행동을 하고 있고 너도 행동을 하자. 그래서 좀 보여줘서 그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와. 아니 원래 그러면 이런 소설 창작과 관련된 그런 관련 과를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평소 때부터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쓰셨던 거예요? 아니 특별히 이런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리 뭐 학창 시절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반성문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 반성문 쓰다 보면서 의외로 남들보다는 좀 빨리 쓰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때 열심히는 안 했는데 국어 교과서에 두보시 네. 그게 나오는데 그게 그리 좋대요. 춘망하고 이런 거에. 한시 했다 예. 한시들이. 그래서 제가 국문과를 갔습니다. 그래 국문과 갔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 때는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네. 공부에 취미는 잃었고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연히 소설책 보게 됐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 시장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홍신. 예. 네. 뭐 촌에서 또 책 구하기도 안 쉽었고 한 권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계속 돌려봐야 되지 돌려보려고. 않습니까? 네. 교과서 밑에다 혹시 끼워서 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문제집 밑에다 끼워서 보고. 그때는 뭐 아예 막 펴놓고 봤습니다. 잘하십시오. 대가 차십니다. 그래가지고 소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 저 국문과를 갔습니다. 그래 네. 소설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 이제 대학교 때 학교 교지에 단편 소설을 응모를 했는데 네.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팽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큰 이야기꾼이 될 자질이 있다 그렇게 와. 해놓으시는데 최고의 찬사다. 네. 그게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재주도 없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합을 못하고 사니까 항상 마음의 빚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올해 이제 86살 되십니다. 그래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 선생님한테 꼭 한번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꿈은 잃지 않고 있었는데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예. 계기가 무슨 계기였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는 제가 먼저 직장에서 약간 시리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우리 사립학교인데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중학교 갈 때 그때 2학년 학생들이 제가 1학년, 2학년 담임하고 3학년도 같이 하자고 저하고 막 그래 서로 이야기됐었는데 그 학생들은 고3 올라가고 저는 중학교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 2월달 아마 요맘때쯤 됐을 겁니다. 그래 저 산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2명하고 저하고 3명이 올랐습니다. 네.
올라가갖고 그 학생들은 꿈이 뭔고 물어보니까 한 명은 그때 일어를 좋아했습니다. 그 학생이 전문대를 갔는데 자기는 계속 일어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고 또 한 명은 부산대학교 농경제학과를 갔습니다. 그 학생은 경제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고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 영축산 그 정상에서 그러면 우리 서로 꿈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러면 나는 대학교 때 한번 하고 싶었던 소설을 한번 써볼게.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 다짐을 하고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정표로 그때 머리를 스포츠행으로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계속 그 소설이 당선도 되도 않고 책도 안 나오니까 계속 그 머리를 그 스포츠행으로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다행히 책이 한 권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좀 기분이 좋고 그 학생들은 한 명은 전문대 1학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4년제 대학교 1학교육과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고 한 명도 경제학과 들어가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 날 또 영축산에 3명이 같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전공하는 학생은 자기 꿈은 이제 박사를 한 받아보는 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간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꿈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럼 저도 또 열심히 써가지고 진짜 맹작을 한 개 써보는 사람이 되고 노력할게. 그래요 다시 또 뭐 의기투합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와. 제2의 영축산 결의에 야, 의해서 도원결의 또 같은. 두 번째 네. 작품이 또 나오겠군요. 근데 듣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되게 따뜻한,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열심히 선생님도 거기 마음을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쓰셨던 것 같은데 되게, 뭉클한데요. 근데 그 지금 작품을 쓰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어떤 있었던 사건들 중에 다 선생님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 대학 때 그쵸. 은사님 예. 맞아요.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그 친구들한테 제자분들한테는 또 선생님이 호준 쌤이 계셨고. 예. 네. 근데 또 선생님은 또 이렇게 약간 내림 같이.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올해 또 하셨으니까 또 이제 네. 곧 두 번째 작품이 나오겠네요, 선생님. 전 너무 기대되는데 벌써부터. 살짝 소문을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제목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뭔가 쓰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어떤 말을 하나 해놓고 음, 그게 붙들어가는 힘이 세네요. 그러게요. 그거를 해내려고 또 자기가 뱉은 말을 해내려고 머리숱 짧게 깎 깎고 계속 가보고 노력하고 공헌하고. 난 늘 몸이 안 따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영축산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아니 그러면 우리도 올해 새해 첫 방송이니까 우리도 하나 공헌합시다. 그런 이 자리에서. 무서운 말 하지 마시오. 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안 돼요. 일단 우리 산에 가야 갑시다. 돼요. 그러면 일단 산에 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게 작품으로 나왔어요. 이게 네. 작년에 12월 달에 나왔나요, 이 책이? 12월에 나왔어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을 받고, 저희도 이제 읽어보고, 이 작가님은 꼭 만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설을 쓰게 된 선생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었고요. 예. 근데 이 소설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그 인물들이 정말 있을 법한 현실성들 네. 그리고 나오는 이렇게 대사들도 그렇고 이게 전혀 허황되고 작가의 굉장히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느낌 온전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작품이 울림이 있고 나한테 이렇게 깊은 어떤 이렇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실성으로 바탕을 둔 그런 인물들과 내용들이라서 저는 참 좋았어요. 혜수쌤 아까 그 소개시켜 네. 준다고 하셨던 그 대목
또 한번 궁금한데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순웅이라는 한 아이가 주인공이죠. 순웅이라는 아이가 늘 이제 자살을 생각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따뜻한 어른들 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저는 이 앞부분에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바로 훅 빠져들어간 대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꼭지가 홍길동이 가출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 이제 봉수 선생님이세요. 이게, 글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 여기 소설을 쓰신 선생님이 이 봉수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쵸, 선생님? 저 평소 한 번씩 하는 멘트입니다. 그게. 저는 이 봉수 선생님이 그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꾼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교무실에 불려왔던 뭐 그렇게 좋은 일로 불려왔건 그쵸, 같은 거 그쵸. 같진 않은데. 예, 예. 네. 그래서 얘가 소설에서 이제 황치라고 선생님 계속 얘 보고 황치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황치가 뭐냐면 그 황영수 양아치 네, 줄임말. 맞습니다. 네,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네. 선생님이 처음에 얘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나한테 왜 이러냐. 이제 황영수란 학생이 그쵸. 교무실에 뻣뻣하게 잡혀왔는데 있는 거죠. 뻣뻣하게 있는데 이제 봉수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거냐. 그 대목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봐, 임마. 내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홍길동도에 나왔어. 주인공 길동이가 16살 정도라고 나오니까 우리랑 비슷한 또래였던 거지. 근데 당시에 신분 제도가 구려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거든. 그러니 열불이 안 나고 배겨? 길동이도 웬만큼 머리가 굵었으니까 자기 아빠하고 자기를 낳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볼 정도는 됐던 거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빠는 주인이고 엄마는 종이거든. 요즘으로 치면 아빠는 CEO고 자기 엄마는 종업원이란 말이야. CEO가 고용 불안을 이용해 처녀였던 자기 엄마를 협박하고 잠을 잔 사실을 알았던 거야. 야, 황치 듣고 있어? 아, 황치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제 얘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야, 황치,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기억났다. 길동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화가 단단히 났던 거야. 자기 아빠가 약자인 종업원의 정조로 짓밟은 파렴치한이었으니까 치가 떨렸던 거지. 근데 그것도 그랬지만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교무실에서 나한테 달려진 황치 너처럼 길동이도 아빠에게 대거리 했단 말이야.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 황치. 계속 확인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아빠는 종업원의 고용 불안을 이용해서 몸을 유린하고 종업원이었던 엄마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 아들이 머리가 굵어져서 자기 아빠가 한 행동을 생각하니 쪽팔리기도 하고 화도 났지. 한편 길동이 아빠는 아빠대로 과거 행적이 들통나는 바람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라. 길동이는 잔머리가 잘 늘어가는 편이었나 봐. 아버지의 약점을 딱 물고 늘어진 거 보면 궁지에 몰린 길동이 아빠가 어쩌겠어. 그래 까짓것 아버지라고 불러라. 허락하게 된 거야. 그렇게 길동이가 아빠에게 한 방 먹이고 나자 이젠 자신감이 만빵이라. 그래서 인생 뭐 있나 대차게 살자 이러면서 가출해서는 도둑을 부하로 삼고 나라하고도 맞짱을 뜬단 말이야. 멋지잖아? 황치 녀석은 어느덧 얘기에 빨려 들어갔는지 대꾸 없이 입만 헤 벌리고 있었다. 봉수는 드디어 닦았다 하는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갑니다. 황치야, 이제 결론을 내자. 홍길동의 주제는 호부 호영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대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지 못하면 부자지간이라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라고. 네가 양아치짓을 골라서 하는데 너를 양아치라 부르지 못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지? 이건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지. 선생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지. 그러면 마음대로 화내면 돼.
너란 인간 자체가 양아치란 말은 아니야. 네 행동 거짓 가운데 양아치 짓이 다수 포함됐다는 걸 말한 거야. 오늘만 해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양아치 짓을 떳떳하게 했잖아. 그러고도 도둑이 주인에게 몽둥이 휘두르는 격으로 적발한 선생님한테 대들고 시치미 떼고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니 버텼잖아.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학생 양아치 대표 선발전 장소냐? 꼭 콘크리트 벽처럼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엔 귀 닫고 네 목소리만 빽빽 질러대고. 황성수는 봉수가 구체적으로 잘못을 언급하자 다소 태도가 누그러졌다. 다시 봉수의 설이 이어졌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가 양아치란 걸 증명할 시간이 도래하고 말았네. 너 3년 동안 가방 들고 학교 온 적 몇 번 있어? 없지? 거봐. 등교 시간에 정확히 온 건 입학식 정도? 약한 녀석들 가방 셔틀 시키고 급식소 줄 서기 싫어서 새치기 하고 여친하고 교실에서 뽀뽀하고 담배 피우러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다고 교실에서 담배 피우고 응? 이건 뭐 완전히 교칙 위반 종합 선물 세트잖아. 약한 학생들 후배 양아치들 집합시켜 두들겨 패고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고 주말에 모텔에 친구들 끌고 들어가 술판 버리고 만만한 선생들 위협하고 참말로 위대한 짓만 골라서 했네.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찾아다닌 너한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린 나이에 왕성한 활약상을 펼친 네가 위대해 보이기까지 한다. 연기에 심취한 배우처럼 봉수는 감정을 잡아서 황성수의 비행을 랩하듯 읊었다. 봉수의 말이 나지막하기에 교무실 바닥에 깔릴수록 황성수의 치켜들었던 고개가 차츰 숙여졌다. 황치, 예, 거봐. 황치라고 인정하는 모습 깔끔하고 아름답잖아. 황치, 너 앞으로 잘해라. 하고 내가 말하면 대답이야 바로 예 하겠지. 그런다고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 난 안 믿는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양아치 짓이 단밖에 끊어지겠냐고. 하나씩 변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았어, 황치? 예. 이렇게. 오, 너무나 확 설득이 되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저절로 예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황치라는 게 황성수 양아치구나. 그쵸. 양아치의 네. 줄임말인데 네. 홍길동전의 고전을 현대판 버전으로 끌어내서 완벽하게 네. 이해시키는. 그쵸.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나 이러면서. 그 황치라는 말을 인정하게끔 하려고 해서 그쵸. 그게 빙 돌아가는 그쵸, 거죠. 그쵸.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보려면은 그 상태전,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쵸. 직선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바로 그쵸. 콘크리트 벽처럼 튕겨 그쵸. 나갈 거고. 네. 예. 그거하고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에 힘을 붙드는 게 처음에 소개할 때 영축산 결의가 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네. 나 소설 쓰겠다 이렇게 하고는 계속 지켜나가잖아요. 그런 말이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딱 구도는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계속 인정하라고 그냥 바로 들이댄다면 선생님은 진짜 이야기로 빙 둘러가면서 어느 순간 이 아이 마음 훅 들어가서 이 아이가 정말 저절로 아, 예 이렇게 되는. 딱 거기까지가 거의 전부죠 해결에. 그쵸. 그 뒤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안 중요하고 인정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순간 선생님도 더 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 됐다. 이건 거잖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하실 것 같은데요. 거죠? 그는 자주 그리 했습니다. 오, 그는 실제 제가 학생부장도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번 써먹었던 버전입니다. 거의 성공률 99%? 학생들도 저 달려들 때 그런 게 좀 유머가 있어야 예. 학생들도 교무실에 오면은 아무도 자기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 좀 제가 유머가 있다고 제 스스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식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꼭 그렇게 아들 좀 접근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예.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다면 나한테 난 그냥 무조건 그 선생님 말 들을 것 같아요. 이말 새끼 뭐 잘못해서 자수서 써 그냥 막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저는 어떤 대목이 읽으신 대목 중에 어떤 대목이
네 사람 자체가 양아치라는 게 아니다. 맞죠. 네가 하는 짓이 양아치 짓이다. 그렇죠. 그거는. 네. 굉장히 예. 분명하세요 선생님이. 예. 그럼 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아이들이. 네. 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구나.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이야기가 있구나.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설의 참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흡입, 그러니까 첫 부분이 굉장히 흡입력이 강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동네 서점을 한다는 그 친구도 처음 이 소설을 안 읽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안 읽을 수는 있어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다 안 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첫 부분이 흡입력이 있고 재밌다고. 네.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이랑 학생이 있고 네. 이 디그 요정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그 주인공 중심 인물들. 중심 인물들이죠. 수능이도 있고 연주란 학생도 나오고 어여쁜 여학생이죠. 네. 그리고 봉수라는 담임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특이하게 통닭집 사장이 나와요. 그쵸. 네. 고사장님. 고사장님. 고영갑? 고영갑. 고영갑. 그리고 뭐 그 주위의 인물들. 봉수 아버지도. 봉수 아버지도. 나중에 또 나중에 반전이 또 나오시죠. 있죠. 네. 그리고 동규. 아, 맞습니다. 네. 동규. 네. 동규. 그리고 제가 학생도 아까 있고. 앞에 실수했습니다. 봉수 아버지가 아니라 수능이 아버지. 수능이 아버지. 수능이 아버지. 네. 네. 수능이 아버지. 그 수능이 아버지 성함이 뭐죠? 김성기오. 김성기호. 네. 그 왜 진짜 내자예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성기오 이랬는데 그게 네. 김성기오가 된 거예요. 아. 그런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일화가 이름 네, 얘기가. 맞다, 맞다. 네, 기억이 나네요. 보통 예전에 그 출생신고 하러 갔을 때는 이렇게 글자로 쓰지 않고 말로 해서 잘못 적어서 이게 원래 지었던 이름과 달라진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예. 순이의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지원인데 음. 원래 집에서는 지키는 지원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원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의 이러다가 지은으로 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평생 지은으로 살고 있어요. 옛날에 뭐 그 예전에 면석이들이라 그쵸. 이라도 되게 많죠. 예. 이 소설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학생이 그 배구부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면?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마 책 제목을 디그 요정이라고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디그가 무슨 말인지를. 직접 디그를 한번 물어보겠네. 네. 호준 선생님, 디그가 뭡니까? 근데 디그. 예. 요정은 저희가 알겠는데. 예, 배구할 때 그 상대 공격수가 스파이크 때리면은 그 스파이크 된 공을 받는 동작을 디그다 그럽니다. 그러면 리시브도 해당되고. 리시버는 서브였을 때 받는 걸 갖다가 리시브다 리시브라고 하는 그러고, 거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세트가 토스 올려가지고 스파이크 때릴 때 네. 그 받는 동작을 갖다가 디그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그 디그 동작에는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가 예.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공을 살살 달랜다. 디그라는 게 살살 달랜다. 그래서 이 은연중에 소설에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디그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이 디그 요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사는 게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주인공인데 우리가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 안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통도산 밑에 있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그 절에도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 가고 그래도 뭐 결국 우리 부처님이 우리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다 했는데 우리 스스로의 참 성품을 놓치고 전부 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그다 그런 것도 결국 그 배구 6인제 배구에서는 리베로 보직을 하는 선수들이 네. 디그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리베로는 서브도 못 넣고 스파이크도 못 하고 네. 오로지 그만 하고 있는데 그 리베로들이 잘하면은 그 팀이 그렇죠. 우승을 하거든요. 사실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라고 예. 할 수 전문 있죠. 용어들이 막. 네. 그런데 우리는 참 다 스파이크 하는 사람만 거기 다 주인공인 줄 아는데 네. 사실 보면 다 디그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 각자 다 주인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한 분도 계시겠고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 마치고 고등학교 동문회니 이런 데 가도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은 성적에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으면 잘했다고 상을 갖고 살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학창 시절 12년 동안 그것이 남은 이 100년 인생 중에서 다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 12년 가지고 나머지 그 80인생을 갖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성적은 대학교 들어가는 도구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배구 뛰고만 잘해도 그게 내한테 성취감이 되고 자신감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다른 데도 힘을 얻고 그런 걸 갖다가 교육에서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병대 같은 경우 뭐 해병 동지회 이런 해가지고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만 갖고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 배구라든지 뭐든가 하나 자기가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딱 성취를 해본 경험 그런 경험만 잘 가지고 사회 나가도 이 한 세상 사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분명히 다 개인만의 띠거나 다 있을 거로 봅니다. 그게 꼭 공부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은. 공부는 어차피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한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정해지더라도 마지막에 내신 등급 내면은 그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해진 것 가지고 주눅 들지 않고 진짜 내 부처의 참 선풍을 찾듯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에 살다 보면은 설득을 하기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인데 시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오로지 그 시험장에 가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협동하고 네, 뭐 그런 네.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나가는 거는 여러 공부 외적인 힘,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설득하는 거, 타협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협동하고 끈기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힘 이런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배구의 디그는 그런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또 공부는 어느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할 수 있지만은 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공부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디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목이 디그 요정이구나. 예.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되게 새롭고, 그리고 진짜 선생님 배구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데 그 지구 요정이란 말도 배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 그러니까 공부 말고는 다 실패하는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배구를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몸으로 부대끼고 그 정말 이게 이 우리나라 인문계 학교에서는 대학 말고는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같이 조금 해보는 거, 뭔가 같이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와닿는 거죠.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큰 테마라고 해야 돼. 주제 중에 하나가 배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에 동규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그쵸, 그쵸. 이 학생은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축구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유망축주이고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이 축구를 박지성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육점 차리고 오로지 뒷바라지 하기 위해 사는데
실금이 가지고 이 친구가 발목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 그 엘리트 축구 선수들,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사실 그게 좌절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좋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음. 그런 동교 학생도 이제 배구부에 든단 말이죠. 네. 들어가지고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 대사가 음.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음. 118페이지에 보시면 이 순웅이가 이제 동규한테 사실 좀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동규라는 학생은 이제 초등학교 때 순웅이한테 잽도 안 됐는데 이제 동규가 이제 운동하면서부터 컸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가방 셔틀까지 이제 당하는 그러게요. 그런 형편이 네. 된 거죠. 그랬는데도 이제 동네만 좀 오면 그래도 순웅이가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 속으로는 또 내가 언제든 동규 니쯤은 겪을 수 있다 그치. 이런 자존심은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규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순웅이가 동규한테 이래요. 동규야 니도 담배 한 대 피울래?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동규가 그때 유니폼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 배구 유니폼을. 야 인마 내가 지금 상천고 유니폼 입은 거 안 보여? 등판에 내 이름도 적혀 있다고. 니나 피워라. 내 이름을 달고 있을 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봉수가 그랬어. 네. 내 이름을 달고 있을 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저 이 대목이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 어떻게 쓰신 건가요? 이 대사 같은 것들은. 그것도 제가 실제 학생들하고 배구 활동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냥 우찌 하다 보면은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찌 그래 한 번씩 명언들이 그냥 말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 그 말이 그리 그대로 적혔습니다. 진짜 김호준 작가는 명언 제조기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요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그 순웅이의 어떤 학교 생활을 혹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중간으로 다리 놔주는 통닭집 사장이 있어요. 그쵸. 예, 이름이 네. 고영갑이라는 네. 분인데 알고 보니까 고영갑이라는 분이랑 그 순웅이의 담임인 봉수랑 그쵸. 친구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음. 고등학교 동창인 거죠. 예. 그죠? 설정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순웅이 때문에 우연찮게 이제 통닭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옛날 회포를 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인데 그때 이제 고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한다는 말 들었는데 운동이 생각을 열어준다는 건 아무래도 네 억지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봉수가 이제 다다음 듯이 이렇게 막 얼굴을 비비다가 그게 바로 네 편견이야. 공부만이 생각을 열어준다는 거. 사람은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변해. 땀, 눈물, 피. 이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느낌이 생기고 생각도 깊어지고. 예, 이런 대사가 나오는거든요. 그럼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예. 땀과 눈물은 이해가 되는데 피는 뭘까요? 피는 뭘까? 희생도 좀 하고 예. 다치기도 하고 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고등학교 가면 사실 모든 게 학력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평가되고 예. 그리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 그 디그 요정에서의 내용도 그렇지만 선생님 실제로도 배구부 하고 예, 계신다면서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배구를 저 운동을 참 못합니다. 그래 군대에서 제가 공을 못 차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는 공 잘 차면 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대에서 공 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을 못 차가지고 그 정문 근무자였는데 주말 되면 말뚝 근무를 썼습니다. 그 공을 못 차니까 맨날 그리 쓰고 차라리 근무라도 서라. 예 아. 그래 뭐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 보니까 교사들이 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냥 배울 때는 없고 이제 교사를 하면은 배구를 해야 되는갑다 싶어서 그래서 혼자 이제 텔레비 보면서 연습도 좀 하고 그래 그냥 동네에서 이제 배구를 좀 했습니다. 그냥 배구를 배구 키가 동호? 또 좀 동호회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그만 하다 보면은 제가 네네네. 저래 불교 청년을 했었는데 아. 그 가면은
배구를 이제 딴 성당 청년회 하고도 한 번씩 하고 그것은 이제 키가 좀 있으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해도 됐는데 학교 2005년도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게 거의 13년 전입니까? 그 체육대에서 그냥 배구를 했습니다. 그냥 동네 배구인데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좀 잘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학생들이 동아리를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 나오면 그대로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 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음, 동호회에 잘 가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맞아. 학생들을. 동호회에 가가지고 물론 동호회에 가서도 제가 운동신경이 떠나다 보니까 뒤에서 후보하고 공을 많이 주줬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코치 가르치는 걸 맨날 메모를 했습니다. 코치가 가르치는 상황하고 그래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동호회 가서 배우고 네. 목요일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적용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입으로는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벽이 되더라고요. 그래, 물론 또 배구 그 교재를 사가지고 네.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나늘 엄청 노력을 하셨네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뭐 NBA나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 굉장히 다승해가지고 엄청나게 팀에서 요구하는 감독들도 현역 시절에 그렇게 잘 뛴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훌륭한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부상으로 뭐 이렇게 뭐 미식축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외로 그분들이 경기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든지 가르치는 능력은 출중해서 그런 자기 선수 생활할 때 어떤 열패감들을 그렇게 팀을 통해서 승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참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이 배구 되게 잘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키도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키도 180이 네. 넘는 훤칠한 키시고 네. 딱 운동하기 배구에 적합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배구를 못 하셨군요. 선생님은 그 할 수 있는 게 배구라서 아까 인간이 그 뭐 세 가지 액체를 흘려하면 느낌이 깊어진다 그리고 행동이 변한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땀, 눈물, 피 이거를 쌤은 배구로 한 거고 처음에 아까 말할 때 그랬나 전부 다 공부만 가지고 하니까 한없이 튕겨나가고 이런 아이들을 못 보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동물을 잘 보는 아이도 있을 거고 나물 손수레 잘 태워주는 아이도 있을 거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게 다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 배구라는 걸로. 그쵸. 아까 이름표 얘기할 때도 맞아요. 그렇죠. 그 자기 자리,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자리가 결국 자기 이름표지 그게.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부만 중요시하는 학교란 공간에서의 동규는 반항심 많고 운동에 실패해서 이도 저도 아닌 학생인데 배구 유니폼을 입고 뛰니까 너무나 달라지는 즐거워하고 거죠. 열심히 하고 내 담배 안 필 거다. 내 음. 등 뒤에 유니폼 이름 적혀있는 담배 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아이가 그렇게 서네요. 서고 싶어 하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선생님 되셨죠. 전 공부를 못해가지고 정말로 학교 다닐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등학교 하면은 굉장히 컴컴하고 우울한 것만 생각나요. 뭐 이렇게 등록금도 제때제때 못 내가지고 맨날 이렇게 언제 등록금 낼 거냐고 야단 맞는 학생.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처지에서 이걸 읽다 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고, 야, 이런 선생님 진짜 학교에 한 분씩만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날개를 달 텐데, 진짜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디그 요정에 나오는 학생들이 네. 다 우리 반 내 친구들 같았어요. 다 한 반에 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 성진쌤은 아니고? 저는 저도 뭐 학창 시절이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예.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공부는 진짜 뒤늦게 내가 필요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탁쌤도 뭐 시골 학교에서 뭐 공부를 아무 잘해봤자 뭐.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 듯한. 내가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뭐 왜 선생님 됐어요 이랬더니 자기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동네에서 그래서 자기가 교사 되겠다 결심했다고 뭐 이렇게 하더만. 부정하실 겁니까? 부정 못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교사가 되시는데 왜 이렇게 늦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던 거예요?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게 일찍 그냥 뭐라고 해야 돼서 운명이다 그런 걸 그때 어린 나이에 좀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새 놈이 운명이다 그런 걸 그때 17살 무렵에 알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릴 적에 동네에 제 또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네 그 중간에 살았는데 옛날 뭐 윗뜸 아랫뜸 해가지고 네. 아랫뜸 밑뜸 그런 식으로 어릴 때 보면 패를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싸움이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집이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뜸도 아니고 아랫뜸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주는. 그래 이제 그리 때였는데 동네 할매들하고 친구입니다. 저는 그래 지금 다 어릴 때 친구들은 지금을 보면 다 돌아가셨지요. 그래 그 할매들이 3명이 계셨어요. 그래 그 업사무소 일하는 아들을 둔 할매, 그다음에 전 보는 할매, 그다음에 그냥 농사 짓는 할매 요 3명이 주로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옛날에 무슨 댁이 이래 안 불렀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보살집 크고 전 보니까 보살집 크고 그래 이제 그리 뭐 대식이 아재집 크고 문서 아재집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할매들하고 재미나더라고요. 어릴 때 그 할매들 때로 나물 캐러 가는 것도 재미있고. 선생님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할매들이 제가 어릴 때 아르바이트 했지 않습니까? 대필해주고 뭐 이런 거. 예, 할매들이 글씨를 못 쓰시니까. 그때는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할매들이 그때는 전신한 해가지고 자식들이 객기가 자식들이 돈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그 할매들이 호준아 이러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편지 한 통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편지를 쓰면은 머시기 애미 보거라 이렇게 돼. 머시기 어머니 보거라. 보내준 돈 잘 받았다. 그럼 보내준 돈 잘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할매들이 계산하기를 한 줄당 10원씩 해가지고. 예. 와. 그럼 그 할매들끼리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라이벌러식이 있어가지고. 난 더 준다? 뭐 이런 거. 제가 제 할매한테 얼마 받았던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줄에 30원 받았습니다. 2줄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아줌마 할매들이 딱 해보잖아요. 왜 내는 5줄이고 한 줄 더 써줘라. 그럼 또 다시 서비스를 해갖고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럴 적에. 야. 아도를 치셨네. 아니 그러면 그게 국민학교 때 이야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할매들 짐승 키우는 것도 좋아하다. 그래서 제가 닭을 좋아했어요. 짐승 키우고. 그래 사천에 살 때 그 농고 가서 닭 보고 그런 게 이제 저는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촌에 어릴 적에 동화책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농고 아들 보던 가금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 아니습니까? 그 책, 그다음 가금이 중소가축, 염소, 돼지 오는 게 중소가축 아닙니까? 대가축 이런 책 보고 그걸 갖다가 어릴 적에 얼마나 봤는지 그게 제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냥 막 그거 보고 그래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셨죠. 예, 유학을 갔는데 진주로 추억을 못 네.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워낙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그 자율학습하고 이런 데 저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그냥 집에 가면은 집에서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그래도 잘 쳤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 제가 입학하고 2주 될 때 그냥 학교 그만당기고 검정고시 보기라고 가방을 들 집에 와버렸습니다. 9년 개근했었는데 고등학교 가셔서. 예. 그래 뭐 그때 그래 이제 9년 개근했던 아들이 가방 들고 집에 오니까 부모님은 그게 뭐 요즘으로 보면은 또 괜찮았겠도 그 당시만 해도 30 몇 년 전이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뭐.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학원 갔겠다. 집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 뭐 결석하고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단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네. 공부해야 될 의미도 못 찾겠고요. 그리고 그 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 그런 제도 자체가 뭐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 뭐 저는 오로지 마음이 자퇴내고 그 디그 요정에 나오는 순영이처럼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딱 숨이 멎어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야. 하루하루 괴로웠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래 이제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 한번 고등학교 공부다 그런 것이 한번 기회 놓치버리면은 만회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요즘처럼 인터넷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요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은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 세월 자체가요. 결국은 뭐 꼴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 다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는 이제 제 졸업장 따는 게 어머니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남들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어머니는 제 졸업장 딴다고는 그 자체만으로 좋아가지고 학교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문을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졸업장 한 개 딱 들고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 게 할 게 없더라고요. 교문을 나오는 순간 과연 내가 3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진짜 학교 교문을 들고 차비고 싶대요. 과연 내가 3년 동안 요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 내가 나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대학이다 푸는 그 하나의 가치관만 줬지 그 나머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그 요즘으로 치면 아들 뭐 정신 뭐 멘붕이다 그랬습니까? 네. 그런 상태지요. 그리고 어머니 보니까 뭐 안 됐기도 하고 그래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우리 학교 요 교생 실습 한번 나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억수로 까짱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가 요런 표정으로 어머니도 이제 아시는 기지. 제가 저 공부 안 하고 그러다니까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가뇨? 이런 생각이지 어머니가. 그래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표정이야. 그래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 당구를 치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구장을 가게 됐거든요. 네. 학원 재수할 때는 당구를 아들이 치러 가면은 몸은 당구장에 있고 가방만 학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제 나름대로 또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학원까지 가고 이제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지요. 어쨌든 간에 학원은 막 있지 당구장은 가지 마자. 그래 지금도 이제 당구는 못 칩니다. 그 시기에 못 비었으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대학을 갔는데 그럼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신 예. 거 아니에요? 또 갔는데 그 국어를 어쨌든 전공해야 된다 싶어갖고 국어 교사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네. 4번대 떨어졌지요. 그러면 그래 이제 인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 또 교직 과정을 일수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용어를 썼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래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저 기업체 한 군데 홍보부
원서를 냈더만은 오라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그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거라도 가라. 그런데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홍보부인데. 근데 마음속에 이 교사를 하겠다 쿠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양복 사놓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못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교육대학원 한번 가볼게. 그래 어렵게 교육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살 때니까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5, 6년 늦어진 거네요. 네. 근데 그 늦은 시간이 참, 네.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수능이나 거기 나오는 연주나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이 또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말씀은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힘들었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디그 요정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 교사상이 없었네요.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봉수하고도 비슷한 분입니다. 그분도 뭐 농담도 잘하시고 그분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시던 해 그때 돌아가셨어요. 요절로 하셨습니다. 그분도 교련 하셨는데 이주일도 좀 닮았고 그래가지고 그 유머도 있으시고 네. 그래갖고 그 학생들한테 좀 많은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적으로 소통 주시거든요. 그래 그분한테도 영향 좀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또 제를 또 많이 좀 그 교지에 단편 소설을 썼을 예. 때 큰 이야기꾼이 될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하셨던 그 지도 교수님 예.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항상 그래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부족한데 그래 막 교사 돼 가지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던져놓고 지켜나가는 게 아까 음. 글 쓸 때도 영축산에서 음. 글 쓸 거다 이런 영축산 결이나 또 어머니한테 졸업하면서 어머니 유학교에 와서 교생할 거다 예. 해놓고 또 지켜나가고 이건 음. 특별한데요. 그러게요. 네. 의지가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박성진 선생님도 시를 쓴 게 혹시 그런 던져놓은 말 저는 이제 누구한테 던지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그러니까 꿈은 꼭 시인이다라는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걸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품고 왔었죠. 근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했고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입 밖으로 내진 못하고 마음속에 품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알처럼 이렇게 품어야 꼭꼭 품어야지. 그리고 또 아까 편지 써주는 거 한 줄에 맞아요. 10원? 이 아니, 대가가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탁쌤이 왜 탁쌤 그 닭장 만들었을 때 애들한테 다가를 이렇게 맞아요. 예. 팔면 그 반은 절반은 애들한테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네. 품값으로 반은 가져가고 네. 반은 저금해서 그걸 그걸로 나중에 나중에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졸업식 장학금. 때. 네. 그런 게 힘이 되는구나. 어떤 그쵸. 가르치는 힘이 여기서 순웅이가 통닭집에서 돈을 벌면서 바로 또 그쵸, 맞아요. 자기 네. 그게 생기잖아. 맞아. 그치. 박재동 쌤도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가 이 돈을 권총을 벌어라. 그려달라고 그랬다며 돈 네. 준다고 네. 그때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이거 그림 중요한데요. 그리면서 음. 그때부터 이제 작가의 길로 접어든 거지. 선생님도 지필 노동자를 이미 국민학교부터 아. 시작하셨네. 그 힘이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 예. 바로 돈을 줘야 되네.
맞아. 저기 우리 반 애들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가져가서 시장에 가서 팔 거다. 맞아. 돈 벌 거다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같이 일을 하잖아. 네. 거상이라고. 거상. 거기 그래도 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막 이래 생각나네. 애들하고 작곡하기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자기네 그거를 노래 쓴 시로 노래를 만드는 거야. 이런데 자기가 또 애들이 그러더라고. 돈 10,000원만 주면 자기가 밤을 새워서 다른 반 애들 것까지 작곡을 하겠다는 거야. 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의 힘이라는 게 참. 아니 여기 순둥이가 통닭집에서 알바하는 얘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는 순둥이는 아무런 존재감 없이 있다가 이제 이 알바 현장에 산업 전선에 뛰어드는 순간 달라지잖아요. 물론 그거는 그 고사장님, 고영갑 사장님이라는 되게 참 아름다운 사장님이었죠, 여기는. 같이 일하면서 맨날 관계가. 무려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쵸. 네. 근데 통닭집을 하네. 통닭집을 하시네.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거죠. 그건 직접 디그 요정을 보시고 어떤 그쵸. 사연이 있는지를 한번 네. 확인해 찾아보세요. 보시고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 순응이한테는 봉수 못지않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준호 선생님, 그죠? 예. 실제로 근데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니면 순전한 그 호준 쌤의 상상력의 산물입니까? 그 서울대학교 이야기는 그 제가 영축산에 등산 갔다가 거기서 저 산에 있는 그 라면도 팔고 막걸리도 파는 뭐 산장 같은 데 네. 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그 학교 뒤에 살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인데 그 서울대 출신이 우리 서울대 해도 막상 촌에 가면은 서울대 출신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서울대 출신을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니까 서울대 출신도 똑같이 살고 있고 거기서 자기도 직장 mon고에 삐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다 합니다. 맞아요.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거기도 저는 그래 뭐 공 잡는 게 매라고 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은 그것도 다 교사가 된다고 봅니다. 학원 강사 중에서도 또 뛰어난 부분은 학교 교사 못지않게 또 학생들 도움 주고 그래서 뭐 공자님도 말씀하셨듯이 3명 가면 그중에 1명은 교사가 있다고 선생이 있다고 그 우리 반에 학생이 1명이 아르바이트 보낸 동안은 학교 생활은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은 그 학생 칭찬을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취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학생이 불충실할지라도 아르바이트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대로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사회에서도 학생들을 갖다가 딱 교육시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고영갑 사장이라는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때문에 해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못 가는 친구들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가지고 뭐 오토바이 상해니 자전거 상해오는 거 하면은 가서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술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전거 빵 차리고 오토바이 가게 차리고 그래도 근실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고영갑 사장처럼 학생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전체가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곳이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부, 대학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그랬을 때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청소를 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사실. 없는데 그런 곳에선 사실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정말 다른 곳에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교육이라는 게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해도 학교 때 선생님들은
저희를 안 쳐다봤거든요. 음. 저희도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 시키니까 눈을 탁 내리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학교에 딱 만나는 그 친구들 말고는 만날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대학에 가서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세상이 갑자기 굉장히 커지고 든든해졌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수능이 너무나 다행히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봉수라고 하는 선생님도 관계가 있고 또 아버지의 관계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아버지랑 둘이서 풀지 못했던 관계를 사실은 고 사장님하고 봉수 선생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둘러가서 아버지하고 관계도 풀어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그거를 기댈 수 있고 풀 수 있는 언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봉수가 혼자 외딴 섬처럼 있다가 그 관계가 맺어지면서 봉수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통닭집이 소중했어요. 네. 이런 어른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로 거의 뭐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다 알바생들이잖아요. 아, 수능이. 그쵸. 아, 수능이. 봉수는 담임쌤이고. 아, 제가 그랬나요? 네. 네. 봉수랑 수능이랑 왜 자꾸 나는 헷갈릴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네. 우리 김호준 작가님이 교사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왜 배구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학교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가 이제 톱어봤고 탁쌤 저희가 이제 이ек수 쌤이랑 저랑은 이렇게 여기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하고 읽었는데 탁쌤도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 있었을 예. 것 같아요. 뭐 어디 펼치든 많은데 저는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책을 썼겠다. 전체를 꿰뚫고 가겠다. 이 대목이 이래서 고른 데가 있어요. 뭐나 몇 쪽일까요? 182쪽에 182쪽. 연주가 순웅이한테 하는 얘기죠. 순웅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배구와 다를 거야. 배구는 경기 중에만 강 스파이크가 날아오지만 삶은 시도 때도 없이 스파이크가 날아와. 너와 나는 어린 나이에 스파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맞고 말았잖아. 난 이제 어디서 스파이크가 날아와도 상관없어. 강하면 달래고 죽어가면 살릴 거야. 그러니까 수능이가 그 봉수사임의 권유 아닌 권유로 그 배구 독수리 배구단입니까? 네. 배구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연주는 원래 거기에 뭐 매니저입니까? 선수입니까? 선수죠. 선수자 매니저 예, 선수 그랬습니다. 선수자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근데 연주란 친구도 좀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죠? 탁쌤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연주란 친구가? 연주가 그 절에 맡겨진 아이죠. 예. 연주하면서 연주하면서 살아서 이름이 연주가 돼버린. 누가 그 부모님이 그 연주를 말하자면 유기한 거죠. 연주를 맡긴 거죠. 절 앞에 맡긴 거죠. 여기면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고 봉수가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능이한테. 그래서 수능이는 놀란 거죠. 그쵸. 자기도 그 자기를 버린 어머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가 상처 크죠. 때문에 뭐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깊고 여성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성에 대한 불신도 있고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생에 대한 의지가 없는 친구였는데 이 배구단에 들어가면서 연주가 하는 대사들 그리고 아까 탁쌤이 읽었지만 어디에서 스파이크가 날아와도 상관없어. 강하면 달래고 죽어가면 살릴 거야. 예. 이게
제목하고도 맞닿아 있고 음. 디그란 어떤 용어하고 배구 용어하고도 맞닿아 예. 있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위약 음. 하려고 애쓰죠. 애들도 그치, 좀 애써. 까칠해야지만 멋있어 보이는 음. 것 같고 음. 바로 맞받아치고 폭발도 해보고 음. 다 이런 거죠. 좀 조금 많이 거칠죠. 음. 그런 것들이 음. 너무 이렇게 가버리고 이럴 때 연주와 같은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또 음. 네. 그리고 네. 연주가 또 이렇게 순이의 인생에 따뜻한 봄을 선물한 아이죠. 아, 그래, 러브라인이 살짝, 아주 살짝, 살짝. 네. 되게 연주란 아이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걸,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자기가 그거를 굉장히 잘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친구구나. 이제 그러면서 봉수가 연주를 통해서 자기도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 안에서 진짜 어쨌든 되게 많이 이제 각자의 자기 상처, 아픔이 있는, 네.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다. 이 인물들이 전혀 이제 완전 허구라고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사라든지 사연들이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고, 네,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티브를 얻어가지고요, 좀 변행을 시켰습니다. 네. 조금 뭐 절에 살고 있는 애도 있고 그걸 갖다가 좀 변행을 시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아이들이 많죠,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선생님. 생활하는 게 옛날하고 거의 한 3분의 1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3분의 1선은 좀 힘들고요. 3분의 2선은 그냥 보통이고 그러면 3분의 1선은 그냥 걱정 없고 이런 식이고 제가 주로 이제 학생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20년 중에서 학생부를 한 14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그 봉사 기간에는 학생들 데리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라면도 한 젓가락 하면서 그래갖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좀 사연 이야기를 듣지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많이 좀 모티브를 많이 얻었지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절에는 다 그런 게 연주 같은 그런 애들이 하나씩 다 걸려 있습니다. 네, 특히 네, 비구니들 그 계신 절에는 뭐 안 그런 절도 있는데 네. 좀 그런 비구니들 계신 절에는 그 아들 그 하나씩 맞아요. 맡기는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에만 착안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한번 또 그리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잠깐 아까 호준 쌤이 살짝 17살의 그 하루의 가출을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그 얘기도 해주세요, 선생님. 이 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옛날에 제가 17살 될 때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보충 수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내버스비만 하루 200원을 줬거든요. 그때 학생이 90원 했습니다. 그래 200원 받아가면은 제가 20원을 남습니다. 그럼 그 10원, 20원을 모아봐야 빵 한 개 사모모 끝인데. 그래 제가 아침에 여름인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 더운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가봐야 책상이 제고 제가 책상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내버스를 안 타고 시외버스 중년장까지 걸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에. 걸어가니까 그 제가 그때 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도 하신 그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 고향 쪽에 그 출신이더라고요. 그분 쓴 책을 보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쟤도 이제 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입있나 싶으니까 저도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요. 그래 그 스님 책을 읽어보니까 17살에 출가를 했더라고요. 절로에. 저도 이제 17살이고 진주고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이하고 진주하고. 그래 그분 출가한 절이 고성에 옥천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도 그 스님 따라 뭐 출가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래 아침에 그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갔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버스가 마침 와요. 고성 가는 그 옥천사 가는 버스가요. 탔는데 그때는 아내양이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요. 차비 얼마입니까? 걔는 240원인데 걔요. 저 200원 빼없지 않습니까? 40원 안 깎아줍니까? 걔는 깎아주더라고요. 그래 가방을 메고 이제 옥천사까지 거의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진주서 그리 갔는데 절 읽고 가니까 저는 뭐 머리 깎으러 왔다 그러면 스님 바로 이어줄 줄 알았더만은 입장료를 받고 있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니 그 입장료 내 그래 들어가지. 그때는 뭐 쟤도 날이 서가 있으니까 스님이 갑자기 욕을 하니까 쟤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게 따위네 싶어가지고 에이 굶실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 절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돈은 없고 그래 저 밑에 계곡을 타고 몰래 올라갔지 않습니까? 절로. 이름하여 개구멍으로. 그래 절로 올라갔는데 배는 고프고 그 절에 가면 밥을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갔더만은 공양 시간 넘겼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 이 뭐 스님은 출가를 했다고 그러더만은 출가도 때도 안 넘기고 출가하기도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도 호기롭게 나갔지만은 또 갈 데가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성에서 진주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여름에. 거리를 예. 한 반나절 한 8시간 8시간 그 정도 걸렸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배는 고프고 앞에 저 개운기에 조선 오이 그걸 네. 노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개운기 뒤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이어가지고. 근데 그 비포장 들어오니까 뒤에 딱 오는데 보니 한 개가 그 땅이 흔들흔들 하니까 노각 거기 점프를 빡 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딱 주무기다 생각하고 딱 그만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도 나고요. 어떤 힘도 나고. 그런데 오는데 차가 한 대 가면서 그 노각을 반을 갖다가 뭉개고 가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그 가가지고 그 반 딱 뭉개진 노각을 들어가지고 배에 무고 반 딱 들내고 그걸 모으면서 그리 또 걸어왔지 않습니까? 진주로 걸어오는데 그 딱 아침만 먹고 하루 종일 굶었지 않습니까? 네. 노각 한 개 쭉 먹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또 늙은 할매가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이제 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물이 먹으면 마르고 물 좀 주십시오. 그러는게 저는 그 할매가 바로 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수도가 가더만은 자꾸 이 팔을 물에다 이렇게 쭉 대면서 한참 동안 안 주더라고요 물을요. 그랬더니 나중 되니까 이제 물이 식었다. 그러면서 바가지에 물을 딱 주더라고요. 그 할매 지금도 거의 이제 30 한 4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 썼던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진주로 오다 보니까 가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가서 탱자 그 울타리 있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하나씩 개구멍을 내지 않습니까? 뭐, 부러뜨려 가지고요. 네네네. 가지 그 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그 시절에는 배가 또 안 익었거든요.
맞다. 배가 고프니까 예. 진주 주변에 배농사 많이 짓거든요. 예. 예. 그래 그거 묵고 그래 진주까지 겨우 따왔거든요. 네. 그래 이제 며칠 있다 학교 가니까 제 얼굴이 다 껍질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더운데 그 길에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는 그 출가하러 갔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는 또 그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다. 저 해수욕장에 피서 같았다 그랬다 소문. 이상수 선생님도 예전에 그 많이 했지. 가출한 선생님. 이야기 그 그쵸. 철길 따라 가다가 철길 따라. 저 3일인가 이틀 만에 돌아온 이야기 들었는데 작가가 되려면 가출을 해야 되는구나. 출가가 아니라. 아, 그래서 가출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 가출이 성공 안 하길 다행이죠. 출가하셨으면 지구 요정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출가하셨으면. 그 입장료만 있었으면 그치, 입장료만 있었으면. 진짜 지금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그쵸. 없겠구나. 어쩜 우리가 어디 절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으려나? 근데 아이들 옆에 있는 호준 선생님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왠지. 선생님 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 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음, 사실 네. 저는. 네. 네. 그렇게 선생님이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낸 것처럼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평생 네 업으로 그렇게 지내라 이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오, 해석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뭐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도 분명히 맞아, 그럴 수도 분명히 있겠다. 성취가 있었을 거야. 음. 그 스님 성품으로는. 왜냐면 그런데, 그 스님들도 한 가지 화두를 잡고 그치. 영맹정진 하시니까 호준 선생님 성품으로는 뭔가 큰 좀, 스님 나오실 뻔했네. 큰 스님 나오실 뭐 뻔했네. 정년 퇴직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죠, 뭐.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아주 큰 기쁨이죠. 요즘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도무지 학교에서 견디질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지금 관두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네, 선생님은 거꾸로 희망을 보잖아요. 그 튕겨나간 아이들, 어쩌지 못한 아이들 편에서 잡아주고 이래서 출가 안 하셔서 선생님 되셔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소설에 또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구라는 게 있고 아이들이 단지 학력으로 바라봐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받아주는 게 매개가 배구라는 거고 소설의 또 주요 배경이 되는 이 상천이라는 그 동네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도 아이들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실제 경험이신 것 같은데. 지금 SDI가 옛날에 우리 옆에 있을 때는 그 번성할 때는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됐었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학부형님들하고 다 상업을 하시니까 네. SDI 그 기업체가 잘 되면은 아무래도 동네가 상권이 성하고. 활성화되고 네. 근데 기업체가 죽어버리면은 상권도 덩달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지 옆에서 바라볼 때는요. 뭐 우리 친정이 잘 살면은 시집가서라도 좀 마음이 펜뜨기로 그래도 지역 사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옆에서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잘 되시면 싶은 마음도 많이 갖고 그래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쇠락해가는 모습들이 역력히 네, 보이거든요, 소설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쨌든 그 그러니까 내가 딛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거길 딱 붙잡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굉장히 밀착해. 그게, 그래서 인물들이 네. 붕 뜨지가 않고, 않고 네. 옆에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 음. 선생님, 예, 그 전까지는 예, 지금 교직 생활이 올해로 20년 차신데 예, 교사 김호준. 예. 근데 이제 작년 12월 이후로는 이제 또 직함이 하나 더 넣으셨어요. 작가 김호준.
그 소설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마음가짐이라든지 혹시 아니면 주위에서 봐주는 시선이라든지. 그 뭐냐 뭐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객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원래 또 그래 친구도 많이 없고 그런 체질이 돼가지고 편안해졌다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습니다. 편안하고 뭔가 하나를 해결했다는 기분이 드세요, 지금? 예. 그러고 좀 에너지가 좀 팍 끌어올리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뭐라도 또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러고 아무래도 제가 또 사립학교에서 2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학교에도 제가 뭔가 좀 한 게 도움을 줬다 싶으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뭐 학교가 잘 돼야 쟤도 잘 되는 기고 그것도 아무래도 학교도 고맙고요. 뭐 다 고맙습니다. 요새는 뭐 다 고맙고 옛날에도 고마워했는데 요새는 아들도 고맙고 아들한테 한 번씩 또 쟤도 뭐 또 짜증도 한 번씩 내고 뭐 개팍할 때는 개팍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 고맙습니다. 다 고맙고 더 고맙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시던가요, 이 소설을? 우리 졸업생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 졸업생들이 모르겠는데 쟤는 먼저 쟤하고 스타일이 맞는 아도 있고 안 맞는 아도 있겠지만은요. 뭐 따님 되면은 제가 3촌 맨키로 그다음에 막 좀 그렇게 우리 가슴을 팍 열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갖고는 쟤는 또 아주 정근대적 선생이 돼있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아들이 제 책 나온다 보니까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졸업생들이. 그래갖고 그 출판 기념회 하는 날도 문자도 막 보가지고 옛날 졸업생들이 그리 문자 줘가지고 그 선생님 꿈을 이뤄서 축하드립니다. 그래 오고 그냥 뭐 부족한데 그 동네 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특히 졸업생들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받는 졸업생이 좀 많다고는 그게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가 자기도 항상 뭔가를 꿈꾸고 이루고 있다는 걸 맞아요. 보여준다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87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지금 145 때 이제 지났네요. 보니까 이북에 사시다가 그래갖고 어머니가 19살에 6.25 발생해갖고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 이제 한국으로 그럼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 네. 거기서 공부가 이제 끝나비고 어머니가 막심 고리끼 소설 안 했습니까? 네. 그거 읽어보고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동네에서 아들 중학교 가면 이래 되면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가축 키우는 이야기 이런 걸 쭉쭉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반장도 좀 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해주고 또 우리 집에 이제 중학교 가서는 또 아들 데리고 오면 그래 이야기 쭉 해주고 어머니가 고리끼가 뭐 이야기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리끼가 이야기를 잘해요. 소설가가 됐다 그러는데 니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니도 소설 한번 써봐라고 어릴 적에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 올 작년 여름에 많이 편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엄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나 이런 때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조금 또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랫게 어머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책 재미나더라. 어머니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 잘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 말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던 아들인데 또 이렇게 소설을 쓰고. 아, 그래 치면 탁동철은 소설 못 쓰겠다, 쓰면 안 되겠다. 난 선생님 저 호준 선생님은 어떻게 하든 소설을 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돈 10원서부터 인생 자체가 어머니 말서부터 어.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반성문에서도 그러게. 재능이 발견되잖아. 어. 나는 그런 게 없었네. 어. 이제 첫 작품은 예. 이제 세상에 내어놓았고, 이제 선생님 이제는 이제 쓰고 싶은 소설도 이제 떠오르되고, 앞으로 이제 작가로서의 포부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감이 외람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네요. 제가 그래 등단도 안 했고요. 부족한데 그래 책이 한 권 나오는 바람에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제가 저 학교 갈 때도 우리 학교 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교 도움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책을 또 출간해 준 또 출판사도 고맙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열심히 써가지고 책을 내준 것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걸 갖다가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슨 이 불타는 의지와 이거 선생님 이 무슨 눈빛도. 출사표가 와. 나는 그냥 좀 이렇게 살짝 여인데 축자고 나르는데 그럼 또 지키실 거잖아. 그러니까 지키실 것 네, 같아서 지키실 것 같아. 이 작품도 너무 좋지만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한 10년 전 아이들하고는 맞았는데 지금은 벌써 정근대적인 선생님이 된 것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래도 잘 맞죠. 지금 아이들하고도 선생님이 가장 잘. 안 그러고선 이런 소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담임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갖다가 가자 해갖고 기관차처럼 앞에서 끌고 가는 긴데 작년에는 제가 학년부장을 했습니다. 학년부장 하면서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일어나는 갈등, 학부모와 담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그다음에 관리자하고 선생님들하고 일어나는 갈등하고 그런 걸 제가 조율을 해줘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뭐 그 선배의 월급에는 후배의 술값,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뭐 좀 뭐 분위기 좀 안 좋으면 가자, 뭐 우리 한 젓가락 가자 하면서 그래갖고 놀았었는데 예.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였습니다. 옛날에는 끌고 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 뒤에서 학생들로.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고 예. 그냥 가만 관찰하는 그 역할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교사들이 옛날에는 끌고 가 이때 요 시키겠다, 저거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 그걸 바꿔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 작년에 해보면서 이제는 뒤에 가면서 아들 먼저 가고 내는 뒤에서 고마 뒷짐 지고 가면서 그 배랑 쪽 길 가면은 배랑 쪽에 떨어질라고 하면 좀 줄 잡아갖고 야야 안에 들어가라. 차 오면은 야 좀 차 온다 좀 서라. 요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리 와 저리 가 이제 그리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찰자로서의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그 요정이네요. 그렇죠, 맞아.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는 탁동철 선생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작가의 말을 보면, 디그 요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참 이게 네. 본문의 내용 못지않게 정말 와닿는 섬섬옥수 문장들이. 요거 저희 읽으면서 네. 오랜 시간 동안 김호준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주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김 선생님이랑 작별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선생님, 예.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선생님 책에 감명한 그 동네 서점 사장 있죠. 예, 꼭 불러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모시겠다고 저는 전했습니다. 윤보가 전했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탁쌤이랑 그때 이야기했는데 중고등학교 쌤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죠, 탁쌤? 예. 그러면 탁쌤의 마지막 이렇게 작가의 말을 탁쌤의 나긋나긋한 음성으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작가의 말. 스스로 뒤처지고 싶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설 속 주인공 순응이처럼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은 그들의 사연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순조롭게 배움의 길을 가는 아이들 위주로 야속하게 흘러만 갑니다. 뒤처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붙이고 자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방과 후에는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미안해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해합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라 주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배움에 뒤처졌다고 남은 인생 다 뒤처진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배구를 통해 정직하게 땀 흘리는 기쁨, 승리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힘내라고 열심히 응원하는 어른도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축산 아래에서 저자 김호준. 이게 선생님의 싸움이죠. 그 책 속의 고용갑이 체게바라를 존경하는 거고, 그 시대의 체게바라는 총을 들고 밀림에 싸우잖아요. 민중들을 위해서. 근데 이 시대의 고용갑이 체게바처럼 싸우는 거는 그 재개발 현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선생님, 호준 선생님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이제는 끝났다. 학교에 희망은 없다고 할 때 선생님이 그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또 체계봐라구나 싶어요. 와. EX님 어떠셨어요? 역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느 자리에서건 참 좋구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또 소설에서 느꼈던 것들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람과 마주 앉아서 얘기 나눈 자리는 참 좋구나. 하루 땜빵이었지만 아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전일영 쌤 역할을 훨씬 더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전일영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날씨가 너무 추운데 지금 추운 날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미끄러져서 사고 당하시는 것보다 따끈따끈한 티그 요정 한 권 들고 집에서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건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